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금리 상승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자고 나면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는가? 경기 상승과 궤를 같이 하는 금리 상승이냐? 아니면 주식시장의 추세를 추세를 훼손시킬 요인인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오셨습니다. 신한은행 IPS 본부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알고 있기도 하는데요. 설명해봐 그러면 사실 답은 못하거든요. 들은 건 있는데 네네. 금리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나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자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백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경기 정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저도 이제 주말에 이제 어디 다니다 보면 되게 사람들 많더라고요. 또 도로도 꽉꽉 막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보복 소비가 아닌가. 그 코로나 국면에서 소비를 하지 못했던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복 소비 같은 걸로 해서 경기가 빠르게 돌아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 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건 뭘 상징하게 되냐면은 성장이 강하게 나온다라는 걸 하나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물가도 이제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요. 성장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요.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럼 너도 나도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너도 나도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돈값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는 성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이 물가라는 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물가가 금리보다 높으면 사람들은 예금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물건에 대한 매점 매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산을 사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래서 이 돈을 갖다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채권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줘야 자금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장과 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금리로 전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고요. 여기 플러스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마 오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작년만 해도요. 이제 연준에서 굉장히 강하게 장기 국채를 마구 사들이면서 금리가 올라오는 걸 좀 눌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데서 스탠스가 살짝 바뀌었다, 발을 살짝 빼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좀 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죠. 금리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물가가 좀 오르고.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성장이나 물가나 약간 기대 아닌가요? 기대가 선반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대치가 선반영되는데요. 그 기대가 합리적인 기대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프라이싱을 이제 가격에 반영을 해주게 되죠. 합리적인 기대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둠의 터널 속에 있지만 결국에 1년 후에 우리는 이제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터널의 끝에서 지금 우리는 빛이 보인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기까지 가는 기간이 힘들지 않겠어라는 걸 메워주기 위해서 그 브릿지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재정 정책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경기가 돌아설 것이다라는 생각 자체는 그 기대는 다소 이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런데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지난주도 그렇고 연준이 뭔가 좀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라는데 대단히 제롬 파월은 단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 스탠스를 가면서 우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할 거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초기 수준 지켜보고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연준의 속내가 뭘까요? 이제 저도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연준에서 이례적으로 극단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쓰는 경우는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 일로에 있거나 내지는 자산 시장이 막 무너지고 있거나 이럴 때 이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양적 완화를 씁니다. 작년 3월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억셉트가 되는 구조인데요. 근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자산 시장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서 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 올라올 거란 합리적인 기대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완화적으로 돈을 계속 뿌리고 있는데 더 뿌려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연준이 바라보는 건 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뭘 보면서 경기 부양을 하냐면 실물 경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죠. 실물 경기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기를 추동해 줄 것이다. 재정 정책이 추동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약간의 금리 상승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 투자자들은 그죠? 네, 와, 네. 이제 얘기를 트위터 한번 또 띄우고 그렇죠. 해주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네. 보면 미국의 연준은 중앙은행이죠. 이제 경기 사실은 뭐 물가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게 중요한 목표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코로나로 급냉한 걸 살리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스탠스를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건데 시장이 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거네요, 그죠? 네, 이제 그게 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작년에는 백신이 나오기 이전에는 경기 자체가 연약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흔들렸을 때는 이 경기에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경기가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이면 네. 자산 가격이 소폭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10% 하락한다고 해도 하더라도. 페드가 그것까지 바라보면서 일일이 토탈 케어를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느끼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저희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금리 상승이 조금 가파르다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시장에서 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 10년물 기준으로 국채금리 수준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나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올해 적어도 올해 정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얼마나 있어 보이나요? 네,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일단 네. 모른다라는 게 답인 것 같고요. 네. 왜 그런 거 하니 네. 지금 누구도 현재 이렇게 이제 큰 충격에서 코로나와 같은 큰 충격에서 시장이 회복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 레벨까지 경기가 용인을 할 것인지 이걸 바라보기는 어렵죠. 일단 금리를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성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성장이 강하게 올라오는 만큼 그동안 쌓아놨던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 부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부채가 있을 때하고 1억 원 부채가 있을 때하고 1% 금리 상승에 대해서 체감이 받는 다르겠죠. 체감이 훨씬 다를 겁니다.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빠른 경제 성장세, 그러니까 팬데믹에서 회복하는 거는 처음인 거고요. 네. 저도 이런 분석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 이례적으로 많은 부채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시장보다는 실물 경제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성장이 올라오고 그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가 실제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지 이걸 페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 같은 사람보다는 연준 의사들의 그 코멘트를 되게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나 이제 라엘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있어요. 네. 차기 이제 연준 의장감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이사죠, 분인데, 지금? 예, 예. 그런 함화평이 나오는 분인데 그분도 둘 다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금리 상승세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죠. 1.5%를 넘었으니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클로즐리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실물 경기가 충격을 받게 되면 언제든지 이걸 갖다 눌러주려는 그런 모습을 이제 나타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뭐 어느 정도까지 좀 오를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까가 궁금증인데, 뭐 한국 최고의 전문가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줘 이러시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네. 전문가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추론하는 것들은 10년물 기준으로 뭐 늘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미국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 수준을 하나 좀 잣대로 보니까 뭐 한 1.4%, 5%요? 그 정도 넘어선다. 네. 사실 그거 보고 사실 투자자들이 배당 보고 투자한 건 아닌데 잣대를 쳤다 보니까 혹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한 1% 후반, 2% 되나요? 네, 1% 후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뭐 수준, 뭐 요정, 뭐 그런 것들을 좀 잣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 합리적인 좀
추론일 수 있나요? 그런 아니,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 코로나 이전 수준을 바라봤었을 네. 때는 뭐 1.6%다, 1.7%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20년물, 30년물 금리 수준으로는 이미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전을 보면서 그 수준이면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요. 네. 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기저에서 올라오는 성장이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저뿐 아니라 네네.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신을 보면은 아이비들에서 하는 얘기가 뭐 1.75다, 2%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연준 의장도 선언적으로 뭐 1.75%에서 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올라오는 속도를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7, 1.8이 됐을 때 시장이 조금씩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그 레벨에서 이제 금리를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도 그렇잖아요. 이제 정확히 이제 추론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전고 쪽을 보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기술적 분석상. 네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본 거고요. 실질 금리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금리에서 물가를 이제 뺀 것이 실질 네, 금리인데 그렇습니다. 실질 금리가 그럼 플러스로 돌아서는 수준 정도의 지금 금리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네. 그걸 판단하기가 네네. 어려운 건 네. 실질 금리라는 거는 명목 금리에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기대 차감할 때 인플레이션이군요. 나오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실질 금리가 오르더라도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실질 금리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게 지금 현재 만약에 금리가 올라오고 있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네. 같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 금리에 주는 그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러네요. 금리가 3%, 4% 올라가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팍팍 올라오잖아요. 그럼 사실 실질 금리는 그대로 머물러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명목 금리만으로 실질 금리를 다 판단한다라는 게 여러 가지 팩터가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조금 단어가 이제 어려우시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의 실질 금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네. 이제 금리는 워낙 중요한 투자자들에게 변수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좀 들으시면서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뭐 다음 질문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럼 지금 금리가 오르는 것은 어쨌든 간에 네.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기 상승과 궤를 같이 하는 금리의 상승이라고 보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거하고 이제 물가가 상승할 네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 얘기까지 껴서요. 중국에서 뭐 긴축 얘기를 느닷없이 유동성 회수 얘기를 이 인민은행 위원인가요? 뭐 네. 그분들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얘기하면 뭔가 의중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양회에서는 뭐 유동성 회수를 급격하게 하지 않겠다는 드리커창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상황 혹은 이제 중국의 특별히 오늘은 저희는 이제 금융정책 보니까 재정정책은 좀 빼고 중국의 이 금융정책 상황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의 충격에서 가장 빨리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에서 만약에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의 성장 루트를 되게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성장이 빠르게 올라오는데 중국은 과거에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네.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썼었죠. 근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문제가 생긴 게 성장은 올라왔는데 자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겁니다. 자산 가격도. 대표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게 된 네. 거고요. 그 과정에서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늘어난 부채 때문에 15년도, 16년도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고생을 트라우마가 했었습니다.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번에도 올라오는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서도 지난 금융위기 이후처럼 너무 크게 자산 시장을 갖다 너무 크게 벌려놓거나 부채를 너무 키워버리면 네. 이건 이제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레벨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위에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실제 긴축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속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 성장을 함께 추동하는 거는 미국도 있지만 중국의 성장도 함께 예, 추동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성장을 갖다 일정 레벨 쿨다운을 시킨다라는 건요.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한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울러 여기서 하나만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네, 네. 있습니다. 이게 보통 중국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위안화가 이제 중국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위안화를 보유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거니까 그럼 위안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환율이라는 것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금리라는 것도 봐야 되지만 성장이라는 것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위안화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중국의 성장이 강해지면 중국의 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국 통화를 팔고 위안화를 사서 들어오는 수요가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냐면 금리는 약간 올리지만은 성장 자체를 쿨다운을 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금리가 올라오는 것보다 성장을 누르는 속도가 더 강해지게 됐을 때 그런 실망감을 주게 됐을 때는 오히려 위안화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를 보이게 되는 경우들을 벌어질 수 있고요.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달러의 강세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군요. 환율 얘기 하신 길에 그럼 달러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이제 특별히 사실 올해 최근에 들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이머징 시장에 좀 좋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달러가 강세로 가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 달러는 강세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기저적으로는 지난번에 누가 스티븐 노치도 그런 얘기 했나요? 뭐 달러 약세 전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이게 되게 많이 혼재가 돼 있는데요. 이게 시계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장기적으로는 달러가 약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 역시 이제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심하고요.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부담이 생기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달러의 약세를 갖다가 반영하게 되는 요인인데 다만 그거는 긴 얘기고요. 그럼 단기적인 시기에서는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금리 상승을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를 보유했었을 때의 메리트를 더 높여준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인상되는 상승하는 거는 달러의 강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환율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인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재미있는 거는 금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연준 이사들이 하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성장의 완만한 표현이다. 그래서 웰컴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반대편에서 보면은 유로존이라든지 유럽의 ECB 같은 경우는 지금의 그 독일 금리도 좀 뛰고 있거든요. 이런 금리 상승을 보면서 이거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미국은 현재 성장이 강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금리가 상승하는 걸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데서는 금리가 올라오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이 약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들은 금리 상승을 막고 있는데 미국은 금리 상승을 용인을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물론 이제 아주 강력한 달러 강세까지는 아니지만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거 기준으로 89포인트 정도 됐던 게 요즘 이제 92 정도 이렇게 이제 튀어오른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로존도 고민이네요. 그럼 이제 특별히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어쨌든 간에 맞서서 함께 가지만 유로존은 금리를 참 올리기도 어렵고 반갑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자, 뭐 시장의 가장 최근에 이제 관심사인 금리 이야기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키워드는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할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또 마침 FOMC가 다음 주죠. 16일, 17일 예정돼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이런 카드도 있고 이런 카드도 있는데 왜 안 꺼내? 모를 일 없는데 연준에서 이번에 어떤 그동안 얘기했었던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그 원론적인 코멘트 이외에 뭐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제 그 어느 정도 금리가 더 올라오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다음 주까지 금리가 강력하게 더 뛰어오른다. 그리고 이게 이제 페드가 바라보고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그 임계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제 카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요즘 이제 단기 자금 시장에는 자금이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굉장히 낮은데 장기 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면 단기 채권을 팔면서 장기 채권을 사들이면 과도하게 낮은 단기 금리를 살짝 올리면서 장기 채권을 사니까 장기 금리를 이렇게 눌러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정책이 이제 사실은 가장 좀 리즈너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건 이렇게 뚜껑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1.6%, 1.7% 이상은 금리가 못 올라와 하면서 뚜껑을 탁 닫아버리게 되면은 이 이상으로 금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연준이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정책들이 주는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딱 나왔을 때는 연준은 시장을 케어해 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나게 되면은 지금보다도 자산 가격이 훨씬 더 뜨겁게 달아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실물 경기를 타겟팅한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 실물 경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말씀하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뭐 또 수익률 통제 곡선 이것도 되게 처음에 어려운데 이제 하도 얘기하니까 웬만한 분들이 이제 다 아실 네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거지 시장은 항상 앞서가는 거죠. 뭐 네, 이런 그런 거 것 좀 같습니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네요. 다음 주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에 미국의 실제 금리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준은 지금은 뭐 연준 위원들이 발언할 수 없는 그런 기간에 들어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아웃에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아웃이라고. 그동안에 가파르게 뛰어오른다면 뭔가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조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내도 미국만 아니라 국내도 지금 금리가 오르죠? 오르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예, 이제 국내도 왜냐하면 이제 추경을 계속하니까 그죠? 네. 채권 발행 이제 하고요. 국내도 이제 많이 오르는데 뭐 국내 금리 오르는 건 그럼 우려할 수준은 아닌지 한국은행은 또 채권 매입하겠다는 얘기도 좀 흘려 보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네,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이라는 걸 이제 네.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네. 예, 그게 이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가 네.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 정도였죠. 그때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을 정례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중에 5에서 7조 원 정도를 매입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비슷한 금액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국채가 올라갈 때 국채를 사들이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눌러주는 효과가 있죠.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얼마를 사들이느냐보다도 시장에서 조금은 더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런 이제 금리가 올라오는 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금리가 되게 빠르게 올라갈 때 이제 시장을 조금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한은이나 혹은 뭐 기재부도 마찬가지지만 관료들 입장에서는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거, 금리 상승하는 거 이제 속으로는 원치 않을 텐데 뭐 정부의 기조 자체가 네네. 채권 그렇게 막 발행을 추경해서 발행하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추경해서 채권 발행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은이 채권을 뭐 사주겠다. 이 돈은 뭐고 이 돈은 뭐고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이제 네.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는요. 예. 그 경기 부양을 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축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결국엔 구축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민간에서 쓰고 있는 자금이 있는데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네네. 그럼 민간에서 쓰고 있는 자금을 정부가 다 빨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민간에서는 쓸 자금이 없어지게 되니까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쓰는데 금리가 뛰면서 그 실제로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재정 부양으로 해가지고 받는 돈도 있지만 금리가 뛰면서 받는 부담도 타격이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상 이거 효과가 상당히 예, 많이 예.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그 강하게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거는 정책 공조죠. 한은에서 국채 금리가 뛰는 걸 조금이라도 좀 조절해 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 공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책 공조에 대한 얘기보다 현재 정도 수준의 금리에서는요. 이제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은 금통위를 보면은요. 최근에 부쩍 다른 나라들보다 부쩍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굉장히 빠르게 올랐던 주식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내는 그런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봤었을 때는 현재 수준의 금리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금리가 팍팍 튀어 올라가는 그 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그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고채 매입에 대해서도 이제 코멘트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건 이제 투자자들만 입장에서만 보면 뭐 이렇게 반길만한 사실은 소식보다는 약간 여기저기서 조금 부담스러운, 조금 누르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리 상승을 어떻게 이해할까? 특별히 이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확 꺾이면서 성장주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 좀 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내려갈 때 보통 성장주가 네, 네. 많이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죠. 돈이 풀려 나옵니다. 근데 이 돈들도요. 무언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그렇겠죠. 싶죠. 근데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장하는 애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런 데서 독보적으로 성장하는 애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성장하는 애는 희소하니까 그쪽으로 돈이 희소 가치 가는군요. 때문에 돈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저금리 상황에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성장이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독보적인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런 성장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예. 이쪽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다른 곳에서도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몰렸었던 성장이 성장으로 몰려 있었던 자금들이 역류를 할 가능성들도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래서 금리뿐만 아니라 성장이라는 걸 같이 바라보면서 최근의 성장주 가격 조정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물론 이제 달가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무조건 주가가 빠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성장이 금리 오르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네. 부담도 어느 정도는 좀 완화를 시키면서 시장이 튼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네. 금리 상승에 따른 뭐 성장주가 왜 이렇게 부담 갖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텐데 아주 쉽게 설명을 그 부분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딥사이트 최근에 가장 뜨거운 금리 이야기 오늘 신한은행 IPS 본부 오건영 부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해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안 되겠습니다.